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우리를 지금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듣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아, 참 그러네. 저는 김민아입니다. 지적이었어요. 네. 예, 광고가 뒤로 밀렸는데 평소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실수 하나씩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를 광고하면 실수는 없어집니다. 광고해 주세요. 좋습니다. 뉴스 화상이에요. 빙하예요. 예. 아유 귀여워라. 자, 저기 요즘 관광 명소도 폐쇄되고 국립공원도 못 갑니다. 네. 그럼 연말에 1년을 정리하려면은 이런 데 다 안 가고 어디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사이버 세상입니다. 사이버 세상으로 가십시오. 네. 사이버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저는 바다에서 낚시도 하고요. 예. 동물도 키우고 동사도 짓습니다. 네, 저는 투룸 거주자로서 TV와 컴퓨터가 없는 또 다른 방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거기서 연말을 보낼 생각입니다. 아주 멀리도 가십니다. 네. 예. 굉장한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TV와 컴퓨터가 없다면 그곳은 감옥이 아닌가요? 책만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별로 좀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갈까요? 빙하가 준비해 오셨나요? 어떤 뉴스입니까? 이 청문회의 비밀은 본 게임은 내일이다 이런 뉴스인데요. 네. 오늘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내일 있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뭐 예선전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이 진짜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가짜입니까? 오늘은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점잖으신 분들이 나온 거고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내일 나와서 좀 세게 싸운다 이 뜻 아니겠어요? 자, 전해철 후보자 청문회 뭐 어떤 쟁점이었습니까? 일단 뭐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소리를 먼저 듣고선 쟁점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한갈에서는 내년도에 서울 부산시장도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소위 원조 친문 인사라 한갈의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오는 건 선수가 심판으로나 하는 거 아니냐.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공정하게 또 선거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하신 대로 좀 잘 해주십시오.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권력형이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시는 거죠? 예, 권력형이 가미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청문회장에서 첫 번째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과 답변, 두 번째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해철 후보자의 답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금 들으신 이런 얘기들의 쟁점은 재보선을 지금 앞둔 상황에서 친문 핵심이라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하는 것은 편향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방금 들으신 이제 권력형 범죄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권력형이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라고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권력형이라는 어떤 것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것은 권력형 성범죄 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것 봐라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지금 여당에 유리한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할 필요도 있는데 그걸 사실 기준을 이제 못 맞추니까 절충적인 답변이 지금 나온 거죠. 그게 뭐 가미돼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가미가 돼 있는 게 뭔지 감이라는 것은 맛을 더하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표현 맞습니까 이거?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현명하신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문제가 이제 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첫 번째로 경찰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주무부처다. 이 점에서 이제 논란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전해철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 있을 때 이
특가법 개정안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운전 중이라는 의미가 뭐였느냐를 갖고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43평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같은 단지 50평짜리 전세로 간 이유가 뭐냐. 그리고 강남 50평 사는 거 내로남불 아니냐. 그리고 시세 차익을 너무 크게 거둔 거 아니냐. 그리고 2012년 총선 때 이 지역구인 안산으로 배우자와 이제 그 자녀들이 옮겨갔는데 고3인 아들만 강남 아파트에 그 널찍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왔고요. 그 외에 뭐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권한남용 방지방 지금 뭐가 있느냐. 그리고 국정원법의 개정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런 건 정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여당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질문 중에 좀 정치학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행안부 장관이 선거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차이가 뭐냐. 둘을 좀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현 정부의 역대 장관들을 보면 김부겸, 진영, 전해철 이 순서대로 행안부 장관이 가게 된다면 정치인 장관이 3명 연속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네요. 이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국민의힘에서 던졌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치 체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도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따지고 합니까?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하지. 아니 따지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회에 있을 때는요? 저는 따졌죠. 네, 물론 훌륭한 국회의원이 본인은 예외다. 하지만 뉴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계속하세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연 행안부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냐? 사실 선거를 뭐 치러보신 우리 또 최하층 이제 정치인이었던 이 김수민 전 시의원, 정치평론가, 최저 지도자, 최저 지도자였던. 선거 치러보시면 아셨겠지만 사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부처랄까요?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지자체 공무원? 그렇죠. 동사무소라든지. 그렇죠. 주민센터 뭐 이 정도인데. 행안부 공무원은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주민센터에 지령을 내려서 거기에 유권자 목록 그거를 따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행안부 장관의 중립성, 뭐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는 좀 뭐랄까요? 공격을 위한 공격 아니냐 이런 차원인 것 같고 전해철 후보자도 답변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도 선거에 관여하면 지금 처벌이 된다. 그리고 역대 의원 출신 장관 사례 중에 선거에 실제 관여하거나 공정성 훼손한 사례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좀 반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가법 관련해서 운행 중인 이제 그 차량에 이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할 때는 이제 특가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용구 차관은 그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운행 중이라는 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기준에 논란이 실제로 많았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정차해서 이제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운 케이스니까 이게 운행 중이냐 아니냐는 논란 아닙니까? 근데 이제 2015년에 개정된 이제 특가법 그 법안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정차하거나 이렇게 뭐 했을 때도 사실 운행 중으로 본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거냐, 여기 해당하냐 아니냐를 지금 따진 건데 일단은 그때 논란이 많았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족들이 뭐 같이 살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그럴만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럴만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뭐가 그럴만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고3 학생이어서 뭐 안산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무리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43평에서 사는 것은 좀 우리가 살기엔 좁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좁은 것은 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평짜리로 가고 싶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뭐 그럴만하겠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사님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특가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전해철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승하차시도 포함을 운행 중에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때 대표 발의를 했었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그때 반대했던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굳이 그 사례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는 거다 했는데도 밀어붙였다는 거. 이용구 차관이 이 회의록을 봤다면 이용구 차관이 얼마 전에 그 독특한 언어 습관이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구기형, 성렬이형 뭐 이런. 그러면 이제 해철이형 그런 슬픈 입법하지 말아요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국무위 회의 열리면 할 말이 많겠네 둘이요. 참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어땠습니까? 권덕철 후보자도 뭔가 소리를 듣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의정 협의체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의 주요 아젠다 중에 또 이 필수 의료 확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걸 좀 진행을 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국시는 이제 뭐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의사국시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반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민들께 충분히 좀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또 국회와 같이 당하고 같이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었어요. 역시 국시 문제고요. 자,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습니까? 이 국시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 오늘의 청문회 쟁점은 거의 백신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근데 권덕철 후보자가 한 얘기만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뭐 60% 정도로 뭐 낮은 상황이고 네. 겨울이 끝나가는 때야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다음 유행, 즉 내년에 올 유행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구입하고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여유가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네. 그래서 내년 11월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면역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K 방역은 여전히 우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야당은 계속해서 백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이 백신 문제를 갖고 정밀 포격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백신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도 안 되지만은 더 중요한 3단계 방역 문제, 병상 확보 문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가장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네. 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야당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사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이 바로 민생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다. 이런 얘기까지 가서 이제 재보선 대응을 이 논리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불안을 좀 아무래도 가장하는 것은 백신 정치가 이제 펼쳐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내년 4월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주장대로만 하면 내년 4월에는 세상은 다 끝나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진짜 백신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백신이. 백신 정치라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왠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또 거기가 준비된 다른 백신. 컴퓨터 백신. 보구만.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본 게임은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한 발언 시리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최대 쟁점이죠. 그런데 오늘 변창훈 후보자가 정의당이 하고 있는 단식농성장을 찾아서 구의역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고 김용균 씨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하고 고 이한피 씨 PD의 부친인 이용관 씨 등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 사고의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라라는 게 이분들의 이제 좀 항변이었고 또 정의당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사과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냐 무리하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식 농성 거의 열흘째 됐을 텐데 그런데 약속 없이 찾아가는 건 상당히 결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조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김미숙 이사장이나 이용관 씨나 정의당이나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사실 사과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냐가 또 의문이잖아요. 굳이 여기 가서 사과를 한 것은 뭐냐 퍼포먼스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어째 자꾸 떠오릅니다. 자, 또 그 노트가 이번에 펼쳐질지 관심사네요. 자, 변창훈 후보자 이런 문제 발언으로 일단 구설수 올랐지만 오늘 다른 의혹도 나왔어요. 이제 SH공사 사장 당시에 고위직 외부 공모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낙하산 인사로 막 꽂았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딸을 외국 대학으로 유학 보낼 때 뭐 이른바 이 허위 과장 경력을 넣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게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개최된 어떤 행사에 번역하는 어떤 인턴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원봉사도 인턴이라고 표기한다. 즉 자원봉사를 한 것이었는데 이걸 영어로 하려다 보니까 인턴이라고 표기가 된 거다라고 변창훈 후보자 측은 이제 해명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추가 폭로할 거리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일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변창흠 후보자가 그 내부 회의에서 구의역 김군 사건 발언한 거 말입니다. 그 녹음 테이프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는 혹시 아세요? 경위까지는 제가 뭐 여기서 뭐 모릅니다.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뭐지?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탈당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 듣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정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목소리네요. 네. 뭘 이렇게 구구절절 해명한 겁니까? 최근에 편법 증여, 이해충돌 그리고 부친의 보도무마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이제 부친의 보도무마 논란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그렇군요. 국민의힘을 일단은 탈당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뉴스는 무슨 뉴스냐?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어디서 몇 번 본 토토즐 같은 뉴스다. 토토즐의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 같은 뉴스예요. 3천만 원 준다면서 나랑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어디를 끝까지 가는 겁니까? 네, 어디까지 끝까지인가? 상당히 그러니까 나 의리 있다. 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끝은 어딘가? 감옥인가? 저승인가? 뭐 어딘가? 네, 상당히 같이 갑시다. 네. 그래서 한번 따져볼 일이네. 자, 전봉민 의원 의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 일단 여기서 제가 떠올린 사람들은 이 조국 사태 때 나왔던 웅동학원과 동양대학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공사를 그 집안의 건설업체에 맡겼다. 그런 공통점이 두 학교에 또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이 전봉민 의원이 형제가 있고 부친이 있는데 형제들하고 토건업체랑 주택업체 두 개를 차립니다. 그리고 이 업체 쪽에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이진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매출액, 동수토건이라는 그 주택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최대 80%를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이 이진종합건설에게 넘겨받은 일감 떼어주기를 받은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부당하게 이제 뭐 증여하는 대신에 일들을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봉민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은 광역의원 출신이네요. 그렇죠. 자, 지방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본인 재산과 업체 매출 이게 다 아버지 도움으로 그러니까 급성장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몇 배나 성장한 겁니까? 당선 이후에 5년 동안 본인 업체 매출 50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 재산은 지난 12년 동안 12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25배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1위. 990억. 너무 재산치고. 액수가 커요. 이 액수는 예산안에서나 보는 액수이지 제가 살면서 이런 글자를 뭐 통장 이런 데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4년 하면서 재산이 32배로 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능가했구나. 제가 왜 32배였냐면 처음에 신고할 때 80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전두환 씨보다 조금 잘 사셨네. 그렇습니다. 저는 0배입니다. 0배. 0에 아무리 숫자를 곱해봐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으시는 거예요. 네, 전 무한대입니다. 이게 어떤 요인이 작동을 했는지 이제 아빠 찬스 논란이 일단 있는 거고 그러면 공직을 그런 재산 증식에 썼느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 근데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이 전봉민 의원이 지방의원 때 2년 동안 건설 관련한 상임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될 의무를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 아니 지방의회도 그 내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조례 같은 거 있고? 제가 본 사례가 두 가지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원은 이제 건설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건설 관련 상임위에 들어갔어요. 또 다른 어떤 의원은 건설업을 그만두지는 않고 다른 상임위로 갔어요. 두 의원 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알고 봤더니 어떤 의원은 그만둔 줄 알았더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어떤 의원은 자기 이름으로 된 업체인데 당당하게 광급공사로 수주를 해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회피를 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피하지 않은 이 공직윤리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박덕흠 의원이 한 3달 전쯤에 논란이 돼서 국민의힘을 탈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박덕흠 의원도 본인 업체가 해당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수정을 했던 그런 이력이 또 공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상임위는 피해서 가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전봉민 의원 측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뭐 업체에 유리한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은 하겠지만 어쨌든 사전에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되는 원칙은 어겼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회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각 당의 윤리 규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자꾸 같은 일이 재발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를. 그것은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이 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많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방송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뭘 또 그렇게 갖다 붙이십니까? 네. 예, 저도 뭐 이해 충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안 됐어요. 네, 저는 국가의 이 안보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토 자체가 제 이해 충돌입니다, 사실은. 네,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끝으로 이제 좀 덧붙이자면 네. 이러다가 이제 편법 증거 의혹도 받고 언론 취재가 확대되면서 MBC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봉민 의원 부친이 3천만 원을 갖고 오겠다 이 발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 이 거침없이 살아온 인생들이다. 아하. 이 인생들 토건족과 토호라고 예. 요약할 수 있다. 토건족과 토호는 즐거워. 이것이 예. 지방 사회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토토질이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토건 세력은 미국의 군산복 합체보다도 세더라고. 네. 내가 지역 내에 가면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예, 미국 소프트 군산복 파워입니다. 합체 GDP 4%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우리는 군산복 20%예요. 합체가. 20%. 네. 더 역시 세요, 더 세요. 평화광. 네. 네. 잠시 후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빙하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은요. 1가구 1주택은 신화라는 비밀인데요. 네. 진성준 의원이 지금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사회주의냐 뭐 이런 반박도 나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자, 1가구 1주택법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건데요. 예. 지금도 주거기본법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법적 차원에서 이제 규정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뭘 기본 원칙으로 가져갈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써 있는 건데 지금도 뭐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수준 유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 지원 필요 계층 지원 뭐 이런 내용들,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진성준 의원이 세 가지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를 기본으로 한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을 자산 증식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말이야 좋습니다. 예, 우리 어떤 주거의 본질을 명기한 그런 좋은 조항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명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법 이런 거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거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산권 침해를 하는 내용을 법에다 넣는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경우에 페이스북에 이게 뭐냐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썼고요. 뭐 가자는 게 아니라 가자 아니냐 뭐 이런 거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법조인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굉장히 원로 교수인데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에서 100% 이것은 위헌이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다른 전문가 내지는 법조인들도 주로 그런 재산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안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다주택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리고 외국 자본이 지금 내놓는 집을 다 쓸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도 이걸 낸 진성준 의원 당사자는 뭐라 그럽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1가구의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게 진성준 의원의 설명인데요. 그리고 기존 정책도 예를 들면 무주택자 청약 가점이라든지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1가구 1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관철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 조항을 법에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개정안을 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제 조항이고 이 조항에 의거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다 위헌 소지가 있는 거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보수 언론들은 하는 거죠.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자꾸 이게 이야기되는데 그러면은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예?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토지나 주거는 공공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까 이게? 그때 그래서 실제 그런 비판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그런 정책들이 추진된 배경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한 게 아니라 당시 뭐 조순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시장주의적 원칙을 정확하게 관철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거품이 강하게 형성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토지공개념 이런 것들이 추진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꼭 어떤 이념적 문제로 재단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1가구 1주택 이 원칙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제 좀 어떤 신화가 돼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늘 말하듯이 말은 좋은데 현실과의 격차가 있는 건 또 사실이죠.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이 명문화 될 경우에 그러면 누구나 그러면 모든 무주택자들이 전부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닐 것이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그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을 사고 팔고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걸 언제나 지켜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잠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사를 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도 집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모두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냐 뭐 이런 건데 임대주택도 민간이 공급하는 거는 지금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 무주택자들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임대를 그만큼 확대할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것도 이제 지금 의문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관철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 각오를 가져야 사실은 실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주거 정책이 주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주거라는 수요가 아니라 투기에 의해서 창출되니까 그것을 다시 본질에 맞게 바꿔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1가구 1주택이란 표현으로 나온 것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소유 중심 개념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유 중심 개념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또 오늘도 논란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